질의응답할 거 있으면 말씀하시죠. 아무 질문도 좋습니다. 풀어계세요, 풀어계세요. 뭐 식구들인데, 예.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고. 실제로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시죠. 아마 됩니까? 지난번 사건은 북한 선생님인지 아니면 미국 선생님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있어요. 뭐 하나님만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작 루소가 돌아가는 장작 루소가 되는 불란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도 논쟁을 역사 논쟁하니까 그 양반이 뭐라고 판결했다면 역사적 진실에는 나의 진실이 있고 너의 진실이 있고 그들이 말하는 진실이 있고 진실 그 자체가 있다는 그런 천안함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천안함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아직은 몰라요. 왜? 절차가 잘못돼요. 어떻게 절차가 잘못돼요? 아니 죄를 범한 국방부가 조사의 주체가 됩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행정부가 조사의 주체가 되면 그건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새 정부 들어서면 이거 원천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조사의 주체들 지금 조사하는 결과 자체가 조사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전 세계적 전문가를 갖다 놓고 지금 봐야 돼요. 왜냐? 지금 샘 안이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3대 잠수함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교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울에서 경보도 나오고 서울공대 화공과 나오고 전자과 나오고 그다음 조지아 텍에서 석사하고 UC 버클리에서 전자공학 박사를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특히 소나 테크놀로지 음성학 테크놀로지는 세계에서 최고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한 박사들만 한 150명 그 회사 미 해군 하청업체 샘 텍이라고 하는데 사장을 있는 분이 양반이 한국에 계신 인터뷰를 제가 봤는데 아니 그거 왔었어. 아니 그건 또 다른 분이고 그러니까 그분 얘기 봤을 때는 모든 잠수함은 구축함과 잠수함 사이에 하여간 그러니까 북한 잠수정이 어뢰를 쏘아서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천안함이나 아니 그 근방에는 어떤 함정 미국 함정 하면서 분명히 시그널 신호가 없이는 맞출 수가 없어요. 그 양반 전공이 그 신호 전공이에요. 왜? 그게 소나든 어떻든 간에. 그것이 지금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아무도 안 쓰고 미국 애들 요청했는데 안 나오겠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반은 그러면 세상에 신호가 없이 어떻게 맞출 수 있냐? 이건 하나님이 귀신이 곡하는 것이다. 자기 인정 못한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냐면 더블 제트를 한다고 해서 그거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퍼드 대학에 있는 김 교수님 같은 분은 지금 얘기하는 안밀림 산화물질, 그걸 또 그분 세계적 전공인데, 그 아니라고. 이분이 진짜 70다 되신 분들, 퍼드 대 김 교수님도 넘고, 그리고 여기 이거 조사한 윤덕용 단장보다 더, 윤덕용 단장이 안 박사의 경기 2년 선배고 서울공대 2년 선배인데 자기는 주장을 해요. 미국에서 써가지고 못해서 한 것 같다. 우리 자기는 미국에서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실력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걸 두고 벌리지만은 우리 단장보다 자기는 잘 나가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여간 그건 자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건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 이승원 교수 버지니아 대학이나 그다음에 존스 홉킨스 서재종 교수나 마니토바 대학에 있는 교수 세 사람들 주장은 다 젊은 사람들인데 지금 나와서 이건 재조사해야 되는 사람이 1970이 넘은 그리고 세계공학계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지금 나옵니다. 그게 지금 국방부가 지금 상당히 강압적으로 치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는 저는 그래요. 국방부 발표가 맞다 틀린다를 떠나서 우리 자유민주 중에서는 절차가 틀리면은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절차가 왜 중요해요? 그냥 첫째, 아니 조사 대상인 친구들이 조사를 하는 거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초단적으로 국회에서 다시 가요. 두 번째, 3월 26일 날 사건 투표에서 5월 20일 날 마감하는 조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20일 날 발표하기 바로 전날 19일 날 그 천안하면 메스트
돛대가 다 가지고 있어요. 돛대에 대한 충격조사하면 나올 거라고 했는데 전부 다 무시해갖고 어뢰 사용하고 나면 어뢰 이거 하나만 갖고 그러니까 너무 서툴러. 그러니까 1년, 2년, 3년이 걸리더라도 시간 갖고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이게 지금 우리 정부는 북한 소행이라고 그럽니다. 북한이 그때 오겠다고 그래요. 그때 김태현 국방장관이 있다가 범죄자가 어디에 와서 하겠다, 감찰단을 보낸다. 그러니까 이부가 이제 반응이 뭐였습니까? 아, 너희들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범인도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겠는데 하물며 두 개의 남과 북 사이에 우리가 하겠다고 그리고 그 남북기본 합의서 4조에 남아있는 조항인데 이걸 안 받아도 이해가 안 된다. 너희들 남쪽에서 결국 사실 은폐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점이고 북조화를 불러야 돼. 그리고 보여주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소위 신단처럼 보시는 어뢰 초고 남은 거 그거 지금 신단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이제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북한 참여시켜야 되고 네 번째로는 국가는 국민이 단 하나예요. 의문이 있더라도 그것을 성실한 끝까지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 이성현 교수, 서대정 교수 주장도 심지어 하물며 가리비 가리비가 서해에서 안 나오고 동해만 나온다. 그거 아직 답변 안 했어요. 그거 왜 뗐냐? 그 조사하려고 뗐는데 그게 지금 답변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멍게처럼 온 건 바로 답변이 나왔거든요. 그 멍게는 화학물질이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국방부가 아는 건 대답을 빨리 했는데 모르는 건 대답 안 해. 의심스럽거나 자신이 없는 건 대답을 안 해. 이게 무슨 정부가 존재하는 일이에요. 정부는 틀리든 맞든 간에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을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의무가 있는데 성실한 답변을 안 해주고 선택적 답변을 자기들이 편한 대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렇죠. 그리고 다섯 번째 제가 전타적 함이라고 하는 것은 현 정부에서 제일 나쁜 쿠세인데 미국은 이렇다고 그러더라. 일본도 이렇다고 그러더라. 왜 외국은 다 그런데 왜 한국 사람만 안 믿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논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누가 했는지는 저도 모르고 누구도 다부터 지금 단계에서 모릅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다시 해야 되고 다시 조사를 할 때는 왜냐면 지금 상당 부분 증거들이 보존돼 있으니까 제가 말한 이런 절차를 지켜서 해야 됩니다. 너무 길게 그건 그 부분을 나오면 나도 흥분하는 부분이니까 그건 또 다른 질문입니다. 네. 얘기하신 것 같아요. 아니 이제 공항거리가 과학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되니까 전화하면서 시작하는 보이대가 지금까지 나오는 요즘 2년의 쇼가 아닙니다. 이유가 그거는 하여간 좀 그러니까 심증은 근데 왜냐면 지금 저런 주장이 일부 있는 게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국제정치하는 학자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존 미어샤이너라고 시카고 대학 교수인데 이 양반이 작년 초에 책을 하나 썼어요. 왜 지도자들은 거짓말을 하는가? 거기에서 결국에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독일 잠수함이 미국 구축함 공격도 하지 않았는데 공격한 것처럼 거짓말합니다. 그 다음에 61년 큐바 미사일 위기 났을 때 케네디 대통령이 우리 너무하네. 소련 빼고 오는데 딱 가서 세상을 시키겠다 하고 핵전쟁도 너무 불쌍했다. 이렇게 해서 소련놈들이 고개 숙이고 결국 큐바에 있는 미사일 싣고 돌아갔다. 그게 우리가 아는 스토리 아닙니까? 그래서 존 F 케네디는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이고 우리를 추앙하는 건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미 그 전에 소련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 즉 터키에 전신 배치된 미국의 주피터 미사일을 철수하라. 그럼 자기들도 철수하겠다. 그걸 로버트 케네디가 동생이 협상을 해서 터키에 있는 미국의 주피터 미사일을 철수했어요. 그러자 소련 사람들이 큐바에서 철수한 거예요. 이건 완전히 서로 딜을 한 거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그 위대한 결단을 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걸 못해서 그라함 에리스라는 사람은 이 센스 디시전에서 결정의 본체라고 보는데 색깔론 거짓말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큰 거짓말. 통킹만 사건 기억나시죠? 68년. 그게 미국이 월남전 개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기재가 된 거예요.
매독스라고 하는 이 구축함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공격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맥나마라 국방장관, 웨스트모랜드가 월남 주월 미군 사령관인데 전부 다 어떻게 보고가 존슨 대통령이 되냐면 월맨 기습 공격합니다.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연구를 해서 월남에 대한 개입을 확대시키는 거예요. 그때 브레즈네프가 소련 서기지 않았는데 황전화를 해요. 존슨 때 이건 확 싫어요. 맥나마라가 미국에 불려나가요. 정말 월명이 했네요. 뭐 그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68년입니다. absolutely 절대적으로 월명이 했거든요. 그가 72년에 펜타곤 페이퍼라고 유명한 그 펜타곤에 있는 젊은 장교 관리들이 월남전이 이렇게 허위 기만한 사실 고발하는 게 있어요. 그때 여러 사람, 메일 버터필드 사람들에서 그걸 고발을 해요. 그게 다 허위로 나는 거예요. 그걸 93년에 맥나마라 국방장관이 93년 자서전에다 그건 허위라고 하는 거예요. 밝혀. 세상에 팩트된 것이다. 미국이라는 성숙한 인민국가에서 뭐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니고 가장 큰 거지만 부시 이라크 침공할 때 이라크는 대량 살상들이 가졌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알카이다하고 연결받고 지금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이거 치고 들어가면은 결국 석유값이 안정이 되고, 결국에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 네 번째, 민주주의가 온다. 하고 생각합니다. 석유값도 이라크 침공할 때 배럴당 30불 얻은 게 나올 때 140불까지 올랐다. 그러니까 저는 미국 사람들한테 나중에 한국 보수적인 미국 같은 나라도 한문일 거거든요. 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거짓말할 줄 알고는 절대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건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내가 조용한 그 헌법재판관이 이것 때문에 박성현 당에서 그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안타까운 말씀에 시사에 칼럼을 썼어요. 확신과 진실사회라고 딱 얘기를 해서 이건 아니다. 미국 같은 데도 이런 얘기 나오겠지만 조갑재 씨가 그 다음날 뭐라고 썼냐. 문재인을 감옥으로 보내자. 그건 뭐냐. 그러면 무슨 얘기였냐. 영국, 독일 같은 데는 600만 유대인이 학살된 것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은 형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요. 역사적 진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문재인 교수도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이 객관적 역사적 사실, 천하남이 북한에 의한 피신되는 걸 믿지 않은 문재인과 같은 사람이 전부 다 감옥으로 보내자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들이 말하는 게 진리. 진리는 그 유명한 칼 파퍼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요, 이 철학에 보면 두 개의 전통이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도 옛날 고등학교나 대학 다닐 때 읽었을 거예요. 그 비엔나 학파라고 해서 소위 논리 실증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라흐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진실이라는 것, 진리라는 게 뭐냐, 진실이라는 건 뭐냐.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검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verify. 그러니까 확인하는 것만이 진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같이 비난되겠다가 라흐멘바보다 인기가 없던 칼포폰 연구가거든요. 칼포폰은 뭐라고 하냐. 그건 색탁한 거짓말. 그러니까 진리를 검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존재까지 존재한다고 하는 그 주장하는 것과다. 뭐냐면 진실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발견되면 완전히 무너지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실이 되는 것은 형이상하게 세계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 존재 믿는 것과 똑같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진실을 찾기 위해서는 검증, verification이 아니고 falsification, 위증, 반증할 수 있어요. 그럼 모든 진실이 되는 것은 과도기적 진실이다. 그건 이런 거예요. 자, 저 멀리 산들이 있다. 어느 산봉우리가 제일 높은 건가? 지금 눈에 보이는 산봉우리가 있거든요. 저게 제일 높은 산이다. 그 파푸는 그런 얘기예요. 그 위에 다시 구름에 가려진 산이 쓰지 어떻게 하면 겸손을 하라. 그러니까 새로운 산이 발견될 때까지 잠정적으로만 눈에 보이는 산이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려는 거거든요. 근데 칼 파퍼가 우리가 폰 하이에크라는 사람과도 벌써 자유주의, 그냥 보수주의의 핵심이에요. 보수주의가 핵심인데 대한민국 보수주의는 완전히 거꾸로 가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은 이런 도무지 가리지 못하는 보수가 있어서 세상에 다 이렇게 혼탁해지는 거예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는 녹바입니다. 녹바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녹뼈입니다. 뼛속까지 노무현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수님 강의 듣고 처음 한 사실을 질문하겠습니다. 교수님 진보 쪽에 학자시고 또 모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이고 간에 있었던 분인데 미국의 허준이 저는 노무현을 좋아하면서도 김대중 정부하고 노무현 정부가 허준이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했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 그런 주장에 이렇게 일부 동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전혀 단돈 한 푼도 정부를 가진 게 없다고 말씀하셨죠. 김대중 때는 같습니다. 네. 노무현 때는 단돈 한 푼도. 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논문, 어떤 그 클럽 그런 걸 쓰신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중앙일보도 썼고 한겨레도 썼고. 네, 그걸 어떻게 제가 나중에 이메일 주시면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예.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수 학자들이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은 진보 학자 중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교수님 혼자뿐입니까? 아니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건 기본 상식이니까 얘기할 거리도 안 되는데 보수 쪽에서 그걸 갖고 얘기해. 보수 쪽에서 그렇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북한 간에 교역을 했어. 미국까지 얼마나 벌어야 돼. 개성공단 임금 수익이 얼마나 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상 2008년 이명박 정부 1년 동안이 남북한 교역량이 제일 많아요. 8억 분이에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와서 개성공단은 계속 남겨주고 이북 노동자들 임금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차 핵실험은 이명박 정부가 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결국에 어떻게 정쟁화되는 것이 구체적인 팩트, 사실을 갖고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짜리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정부가 줄 수 있는 돈은 남북협력기금밖에 없고요. 그 돈은 통일, 외교, 통상위원회, 국회 통일통이 승인받지 않은 쓸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건 과거 한나라당이 만들었어요. 김대중 정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용도가 다 다르거든요. 지금 들어간 아까 말한 4조 2천억 정도가 신포 경수 사업 그 두 개 지역인데 들어가는 거 이외에는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현금으로 주는 거 하나도 없고 다 현물로 주는 거고 현물로 주는 것도 결국에 남조선 남한 경제 활성화시키기 위한 스티뮬러스 패키지고 헝거라는 사실만 알아주시면 예. 강영식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목사님한테 사실은 쉬려고 했는데 문 교수님 오신다는 말씀 듣고 약을 먹고 왔습니다. 오늘 아주 이 남북관계 전반적으로 아주 우리 알아들 수 있도록 쉽게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MB 정부의 그 남북관계 평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이 아마 우리 국민들이 좋은 학습을 했다, 비싼 돈을 내고 좋은 학습을 하고 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남북관계 또 다자 외교라든지 이것이 얼마나 다른 것이고 바람직한 것인가 그래서 큰 공부를 했다 생각을 하고 이제 문제는 정권이 바뀌고 부산에서는 어떤 문재인 후보가 이제 안철수를 뛰어넘고 박근혜를 뽑고 지금 조사도 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13년에 희망을 좀 품고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좋은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우리 문 교수님이 어떻든 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데도 좀 기여를 하셔야 될 의무가 있다 저는 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정부를 꾸린다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꼭 그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라든지
또 어떻게 기여하셔야 되겠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미 문재인 후보는 이거에 대해서 다 이미 발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문재인 후보가 되면 제일 먼저 할 거는 북쪽하고 무슨 그동안 사라진 파이프라인을 만들 겁니다. 뭐 그게 제가 가진 이동석 박사가 가진 하여간 북쪽하고 지금 북쪽의 통전부에 등 포함해서 장성택이 쪽 라인으로 이제 무슨 라인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얘기가 되니까. 무슨 그걸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여간 법과 제도가 허용이 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 남쪽 국민의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무슨 금강산 재개 바로 시킬 겁니다. 그 다음 개성공단 2단계 확장에 대해서 북측하고 협력이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북측에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남북경제협력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원래 부총리급으로 만들어놓은 게 있어요. 저는 장관급이었는데 그거 바로 가동이 되면서 14 정상선언 중에서 남북이 공이 지금 할 수 있는 걸 다시 협상해서 쉬운 것부터 먼저 가까운 시기 성과가 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또 북한 주민들도 설득이 될 수 있도록 아마 이걸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일 5년 동안에 보는 큰 그림은 남북 경제연합을 빨리 만들자. 유럽연합하고 비슷한 거죠. 원래 연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공동시장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남북경제연합이거든요. 그래서 남과 북이 그 경제연합이 돼서 연맹이 되면 남북한이 거시경제정책, 그러니까 재정정책, 통화정책, 금리정책 이런 걸 같이 전개하는 건데 그러려면 북한 경제가 시장경제로 가고 상당히 높은 수준이 돼야 되거든요. 그건 안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남과 북 사이에 경제장관회의 같은 것을 상명하시고 정상회의 상명하시고 그 다음 교육, 투자, 기술 전입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쭉 할 건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문재인 후보도 얘기했지만 남북 정상회담은 우리가 상반기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어느 후보보다는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가장 정확한 메리트. 그 다음에 문재인 후보가 제일 관심 갖는 것은 지금 한국 경제가 어렵고 그 한국 경제가 새로운 지금 볼탑을 찾는 게 남쪽 내수에서는 찾기 상당히 힘들고 그렇다고 해양 문제로 가기 힘들고 결국 있는 건 북한을 포함해서 낮은 선봉 결국 시베리아 중국 이 북방 경제권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건 뭐 김부관 후보도 그 얘기 다 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냉전이라는 것 때문에 잃어버렸던 것이 북방 경제권인데 그건 뭐 노무현 대통령도 강조했던 거고요. 그래서 해양 경제권만 가는 반쪽의 경제권이 아니고 북방 경제권, 대륙 경제권을 포함하는 또 다른 반쪽을 찾아서 한국 경제를 활성화시키게 되는 건데 그런 점에서 지금 뭐 문재인 후보가 얘기했던 소위 그 스마트 그리드를 아시아 전체에 한다. 그 손정시랑 같이 해서 하는 것. 그것도 상당히 좋은 프로젝트고요. 그렇게 되면 중국에 남는 전기들을 북한에 갖다 쓸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내가 볼 때는 다른 후보들보다는 제가 그냥 후보들 정책 구성 다 해봤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견고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상징적이라도 금강산 재개. 그래서 내년도 우리 노무현 시민학교는 한번 금강산에서 하면은 남북관계가 좀 좋아서 신뢰가 준비되면 북쪽 강사 하나 와서 북쪽에서 여섯 만나고 뒤쪽 예정. 우선 교수님 말씀드렸고요. 모자란 생각이지만 아무리 현 정부 명박 정부가 모자란다 형편없다 신정원 민주주의 후퇴하고 그리고 경제 타탄되고 이제 남북의 지금 있는 이 문제까지 그 어떤 것도 제 보기에는 칭찬할 만한 어떤 부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 아이가 고등학생인데요. 한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아무리 어머니가 지금 현 정부를 이렇게 비판하고 좋아하진 않지만 그도 분명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데 설마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취하지는 않았을 텐데 혹시나라도 뭐 잘한 점이 있다면 그의 장점이나 칭찬할 만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을 그 제가 3주 전에 제가 중앙일보에서 일부마다 칼럼을 쓰는데요. 3주 전에 제가 MP의 망가진 매개라는 걸 썼거든요. 남북관계 망쳤고 한중관계 망쳤고 그 다음에 이제 한일관계까지 망치고 이러다가 한미관계도 망칠 거 아니냐 했지만 그냥 청와대에서
그냥 제가 가는 월요일마다 나오는데 청와대 수석부장을 할 때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바로 3일 후에 외교부 2차관 김상한 차관이 저희에 대해서 반론을 했어요. 우리가 노력하는데 왜 그걸 몰라주고 자꾸 망가졌다고 그러느냐.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지난 월요일날은 칭찬하는 거 있었어요. 아니 그렇지. 이명박 정부 칭찬하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 녹색 성장이 아니라 녹색 성장 연구소라고 하는 것을 국제 기부하는데 합의를 받습니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가 녹색 성장은 4대강하고 원전이 들어가는데 이 녹색 성장 연구소에는 그게 안 들어가요. 그러면서 결국에 정말 그러니까 제 카드는 그 중앙에 뭐 써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대단한 게 녹색 성장 연구소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내서 국제 무대에서 의제화시켜서 그 다음에 거기에도 돈을 500만 불씩 덴마크, 카타르,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쪽에서 지금 500만 불씩 한 4년에서 5년씩 계속 자기들이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한국 정부 한 4천만 불 내고 그런 쪽에 다른 국가도 4천만 불 정도 하는데 그 사무국은 한국에다 드는 거예요. 거기다 한 150명 이상 정도 박사학위 쓰고. 그러니까 한국 역사상 처음 있는데 한국 정부가 아이디어를 내서 국제 의제화시켜서 그걸 OECD, UN, 월드 이코노믹 포럼, 다보스 포럼 이런 데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 설득해서 지난 6월 12일 날 리오에서 열린 세계 환경대회에서 이것을 정식 합의 정서로 체결해갖고 자, 이 녹색 성장 연구소에 찬동하는 사람들은 서명하시오. 그래서 결국에 지금 거기서 16개 국가가 서명을 하는데 그 비준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3개 국가가 비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3개 이상 비준을 하면 국제기구가 되는데 지금 한국에 만드는 거거든요. 또 그걸 만들면 또 좋은 게 뭐냐. 송도에 지금 그린 클라이밋 펀드라고 해서 지금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IMF보다 더 큰 기금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보면은 800조 정도 되는 돈을 지금 기금으로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탄소 배출한, CO2 배출한 거, 그 사고 팔고 하는 것도 거기에 쓰여지는 건데, 그걸 하게 되면 직원수가 한 1,500명 정도 돼요. 그게 지금 송도에서 지금 한국하고 독일이 지금 경합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 녹색성장연구소 같은 게 국제기구가 되면서 상당히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녹색성장, 하여간 대한민국에서는 MBC라는 사람 녹색성장만 다 싫어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합의 인정서를 봤어요. 근데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연구소가, 한국의 해선 연구소가 한 연구소에 존재하는 목적이 첫째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걸 하려고 하면 환경기술이 필요하는데 환경기술을 할 수 있는 국제적인 센터가 없다. R&D 센터. 그 R&D 센터를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과 관련된 기술들을 만들어내고 축적하고 그것을 널리 알리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선진국하고 후진국 사이의 기술 갭이 너무 크다. 근데 선진국에서는 지금 지적 소유권 때문에 공짜로 못 준다. 그럼 그것을 나눠주는 역할을 이 연구소에서 해요. 그러면서 연구소의 목적이 결국에 뭐냐? 지속 가능한 개발, 그 다음에 소위 빈곤 퇴치, 그 다음에 환경과 성장의 동시 추진, 그 다음에 기후변화에 대비한 기술의 축적, 이런 것들이 목표예요. 그러니까 내 아는 후배 하나가 듣고 아이고 그 민주통합당 이거 민주통합당이 꼭 건너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제가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우리 민주당에서 뭐 지금 현 연구소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조건표 의원 같은 경우가 뭐 다 털고 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무슨 왜냐면 괜히 털고 이거 잡다 보면 돈을 500만 불씩 공유하겠다는 그 국회, 그냥 민주주의 국가니까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한국에서 문제가 있다면 통과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도 비준시켜서 통과시켜 놓고 그 500만 불씩 해서 4년씩 보통 커미트먼트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게 숫자가 더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럼 한국에서 이건 대단한 거예요. 벌써 지금 녹색성장연구소 이사장도 한승수 씨가 뭐 한국 사람에서 문제가 되네. 나스무슨 덴마크 총리 한 4년 한 사람. 이 양반 이사장으로 왔고. 그래서 그건 내가 다 검토해 보니까 그건 칭찬할 만하다. 그래서 한국 대표에서 이건 처음 있는 거예요. 한국이 유명한 게 봉합이 있고 미국이 꼬시고 다른 데서 꼬시고 하면 그냥 또 팍팍 주는데 분담금만 내고 누리지 못하는 유엔에서 우리 분담금 대비해서 우리가 제일 유엔 진출한 사람 숫자가 적은 나라. 근데 처음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도 돈을 반 정도 내지만 다른 국가들이 내고 대한민국에다 주고 결국에
사람 대한민국 직원이 한 3분의 1은 보통 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 이상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건 칭찬해야 돼. 제가 잘하는 걸 칭찬하는 사람이. 그 노무현 대통령이 항상 주장하는 게,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그 중앙차선, 청계천하고 중앙차선, 대단한 그 시장 잘했다고. 시장 시도지사 회의할 때 얘기했는데, 우리 쪽은 칭찬을 다 합니다. 저쪽이 안 하거든요. 그건 우리의 전통이야, 저거. 못바라고 하는 분은 아무리 적도 잘한 적에 대해서는 칭찬해 줍니다. 그게 상당히 필요하다는 말씀이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이쪽 잠깐. 운정구에 살고 있는 정윤비라고 합니다. 저는 제주도에 짓고 있는 인공기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반대는 하고 있지만 문재인 후보 중에서도 반대도 아니고 찬성도 아닌 입장의 표명을 아직 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그 인공기지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신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왜 안 나오나? 제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제주 평화의 선구상을 제가 1991년 제일 먼저 얘기했고, 제가 동북아 시대 위원장 하면서 세계 평화의 섬, 제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선포하는 걸 대통령께 기한을 해서 올린 사람입니다. 그 대통령께서 그걸 흔쾌히 해주셨고, 그래서 2005년 1월 제가 십자인이었거든요. 청와대에서 관계자가 회의했어요. 그 선포를 하려고 하면은 관계자만, 국방장관, 장관장관 나와서 해야 되니까. 그때 이 문제가 나왔어요. 그게 이제 유광 그때 국방장관이 무슨 문제 제기를 했느냐. 이렇게 되면 평화적은 비무장 평화시대라고 하면 해본 게 문제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건 문위원장한테 물어보고 쌈표 보고 제가 답변 전 있는 것도 얘기했어요.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제한을 받는다. 국방부가 전략 판전 판단하에서 제주도기지 건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제주도가 못 받을 수가 없다. 지금 이 세상 어디에도 완전한 비무장 평화지대는 없다. 그건 우리가 꿈꾸는 이상 유토피아지. 스위스 중립국 가장 무장력이 강화된 데가 스위스다. 스웨덴 중립국 가장 무장력이 강화된 데가 스웨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를 평화의 섬이라고 해서 그게 비무장되는 게 아니고 제주의 평화섬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에 대한 담론을 논의하고 평화에 대한 거점이 돼서 결국 동북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군축과 관련된 회의도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아이디어가 나와서 서로 동북아의 가장 협력 체제 같은 게 구축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제주도에 꼭 해보기지 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 과정까지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 12해리 연해를 지키고 200해리 배타적 경제 수요를 350회리 대륙동에 우리 쪽 관할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해보기가 필요하다. 뭐냐? 그건 대통령께서도 무슨 잘하고 계시죠. 그 상당히 괴로워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지금 목포에서 출동해서 지금 이어도 쪽으로 올라오면 21시간. 그러면 지금 제남 그러니까 닝보 해군기지 상해바로 옆에 거기에서 딱 보면 14시간, 15시간 넘어요. 사세보에서 14시간, 15시간 넘어요. 이건 가설적인 건데 우리는 그래요. 지금 목포가 제일 가까워요. 목포에서 근데 목포 해군기지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안으로 쭉 들어가 있어요. 그럼 조그만 섬들 지나서 나오는데 3시간, 4시간 걸려요. 그 다음에 순환 속도 풀 스피드에서 가면 거의 19시간, 20시간 이렇게 걸려요. 그러니까 전쟁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국방비 결국 몇 씁니까? 200조, 그러니까 우리 한 300억 불 정도 쓸 거예요. 그러니까 한 260조, 70조 정도 쓰는데 뭐 때문에 씁니까? 만에 한 장 일어날 때 오는 전쟁 때문에 그런 점에 필요하죠. 그러나 이제 바로 그 대통령께서 그것 때문에 제주평화 포럼 할 때 2007년 6월 28일인가 제주평화 때 오셔서 그때 이 문제 때문에 그 노사공 회원들 한 70명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제주민 200명인데 이 문제 나왔어요. 대통령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아까 12해리, 200해리, 135해리 이거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평화? 무장력 없는 평화 어떻게 해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자. 그러나 주민들하고 풀터비를 해서 해라. 이 부분은 아까 천안함 같은 거예요.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비극은 뭐냐? 민주주의의 본질이 절차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은 절차예요. 뭐냐? 자유민주주의가 뭡니까? 이
대한민국 보수들이 정말 저는 학부 전공을 싫어해요. 이 철학적으로 했어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가라고 하는 것, 정치 공동체가 선언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루소나 로크 같은 사회계약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개인이 문제가 있고 개인끼리 사는데 보니까 공동체, 정치 공동체를 만들어서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끼리 사회 계약을 맺자. 계약을 맺어서 만든 게 국가예요. 그럼 국가는 자기의 독자적인 의지나 의사나 선호성을 가지고 있지. 미국이 대표적이에요. 왜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라고 합니까? 영국 식민지가 가서 타운들이 있었고 그 타운 대표들이 만들어서 지금 헌법을 만들고 그 뒤에 헌법의 파운딩 파더 아버지가 되고 결국 그 미국 정치 시스템은 목적 있는 정치 시스템이 아니에요. 과정밖에 없어요. 특히 절차. 그래서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제일 중요한 건 절차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민법이라고 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절차고 소송법.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번 제주도 문제 강정 문제만 안 되고 우선 제주도지사가 참 잘못했어요. 군사기지는 주민투표하는 게 아닙니다. 당부장이 아닙니다. 중앙정부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양반이 재선 관심이 있었는데 이건 주민투표식으로 붙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국가가 전략적 판단에서 해야 된다. 그럼 설득하는 것이지 투표하는 게 아니죠. 거기서부터 잘못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자꾸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작은 강정마을이라고 하는데 1973년인가 4년부터 관광개발 제한을 먹었어요. 그냥 평당 3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바로 옆 동네 중문하고 다른 동네 대포리 같은 데는 평당 100만 원이에요. 그럼 수용을 할 때 100만 원씩 해줘요. 그러니까 또 국방부는 뭐라고? 국방부는 감사원 다 해결했지만 공시 지가가 있어서 그 이상 못 준다. 30만 원. 거기에서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대부분은 30만 원 받으려고 했는데 일부가 안 받아요. 근데 일부도 결국에 뭐냐면 바로 해당된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상점 같은 거 빌려서 해서 권리금 냈던 사람들 권리금 달려면 권리금이 더 못 주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아닌 사람들이 시작을 하는데 너무나 정부가 고압적으로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 가서 호소해? 평통사 가서 하죠. 그건 평택과 매학리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통사, 평화통일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이면 그동안 못 건 수가 없었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나는 무슨 위선으로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문미연 신부 다 포함해서 아이고 이건 좋은 호재다. 딱 보니까 그러면 항상 평화는 뭐하고 같이 갑니까? 생명과 환경이 같이 갑니다. 그 생명과 환경이 뚫린 거예요. 그러니까 강정 마을 사람들의 생존권 문제가 평화의 문제로 확산되고 평화의 문제가 생명과 환경의 문제로 확산되면서 세 세력 간의 연대가 거치는 겁니다. 전 고향이 제주도예요. 제주도 나 고등학교에 나온 사람인데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될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때는 왜 이게 해결이 되느냐. 대통령이 직접 와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우리 필요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무장력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국 배가 들어와요? 1000만원. 그건 불가능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어요. 이거 미국 배를 위해서, 미국 구축함 이지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 우리의 자국 국방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설명이 그렇거든요. 우리 이명박 대통령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거 갖고 논의한 적도 없어요. 국방부에서도 결국에 원스타, 투스타 정도 보내고 다. 도지사 재선될 생각만 할 거예요. 결국에 이게 사소한 사심을 가진 인간들이 자기 극대화하다가 가지고 비극적으로가 제주 강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커버리지. 로버트 브래드포드까지 딱 보니까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난 제주 사람들 얼마 전에 제주 SBS, JRBS 거기 가서 한 시간 반 강연하는데 제 도민들한테 얘기했어요. 이거 당신도 이런 식으로 하면 제주도 미래 없다. 중앙부처 어느 공무원이 제주도 지원해 주겠냐. 그럼 차라리 탐나고 독립국가 만들어라. 독립국가 만들어야 돼요. 아니 그러면 지금 제주도가 지금 지방자치 자립도가 27.8%밖에 안 돼요. 중앙정부 지원 없으면 바로 무너져요. 제주 인구 쉽게 아니 서구만큼도 안 할게요. 지금 57만밖에 안 돼요. 그것도 4만 늘어서. 그거 갖고 제주도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서 제주도가 원하는 건 아니 경상남도만큼 원해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을 갖고 얘기하지 너무 한쪽만 보면 곤란하고 그다음에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은 그 이명박 대통령 다
나라를 위한 지도자는 본 변수가 상당히 많았어요. 이걸 갖고 봐야지. 이건 어느 작품이. 근데 지금은 참 골이 깊었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주민들이 정부 이기는 거죠. 이미 봉산시장이 됐고, 고름집하고 파괴가 됐고. 그러니까, 이건. 왜 민주당에서 와 아무튼 그러니까 그것도 좀 웃기는 거예요. 왜 그걸 주장하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 그러니까 그 문재인 후보가 정답을 준 거고. 그러니까 이건 참여정부가 할 때나 개인적으로 관계하지만, 그러나 하여간 주민의 하는. 그러니까 정부가 한 대로 하는 안철수 똑같은 답을 줍니다.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 하겠다고 그러면서, 아니, 해군과 국방부가 전략적 발전이 필요합니다. 10일 경에 200개 배타적 공조수 352대 350대. 정말 이게 적절한 지역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근데 쉽게 얘기해서 나도 국제정치를 하지만 아니 국방전문가, 사이트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게 이제 편리한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기억나는 그 포구에서 해야 되는데 제일 거기에 정박하는 선박이 적고 숫자가 많지 않은 항이 강정이라는 얘기가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해군들이 그렇게 사이즈백에서 그 기지 선정을 할 때는 전문가들 20명, 30명이 다 우리 쪽에서 환경 쪽에서 저도 정서적으로는 이쪽이지만은 100번 얘기해봐야 그럼 기술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대강하고 좀 달라요. 아, 대한민국,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만 뽑아요. 그러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난 참 착각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착각하는 게, 미국이 아무리 힘센 국가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이라는 걸 피해요. 못 들어와요. 협정 무슨 문제? 수업하고 해군이 사용하는 문제 무슨 문제? 요청할 수 있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자, 풍랑을 당했다. 바람이 세다. 와서 있을 수 있는. 그러나 대한민국이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 전략적 변수를 좀 많잖아요. 그건 내가 노무현 대통령 나와서 다른 시간인데 대통령께는 안 보고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사태에서 야간 사태가 벌어졌다. 아니 그 미국 부대가 이렇게 전진 배치하겠다. 아 대통령께서 아 우리 못 받아하면 끝이지. 정말요. 우리가 못 받아하면 들어올 수가 없어. 심지어 럼스펠드가 대표적인 거 봐요. 이락을 칠 때 어떻게 했어요? 독일을 지나가야 돼. 그때 독일에서 이락 성공 반대했어요. 독일 영국은 못 지나가고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여간 좋은 대통령, 현명한 대통령, 진짜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 뽑으면 다 해결되는 문제인데 왜 그거 가지고 활발하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서 싸우면 좋지만 지금 좋은 대통령 뽑는데 앞장서라고 좀 그래요. 자, 아이고, 자, 대단히 감사합니다.